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기꾼들의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지켜보게 된 대한민국에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한 여성입니다. 요즘 사기꾼 하나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기꾼은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사기꾼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그 사기꾼들이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지라 저에게는 충격이 더 컸었답니다. 이 충격적인 사기꾼들의 경악스런 행악들과 최후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 사기꾼들의 정체부터 말한다면 바로 우리 시누이 부부예요. 네, 저희 남편의 여동생 부부가 바로 이 가문에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할 희대의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사기꾼인 건 아니었어요.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기질로 살아왔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시누이만큼은 남편 집안의 별종이자 돌연변이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그랬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가 선하고 훈남인 게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여자들이야 뭐 훈남한테 마음이 당연히 가잖아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한테 눈길이 가듯이 말이죠. 근데 제가 남편한테 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 씀씀이었어요. 이 사람은 반듯하고 정직한 게 행동에서 하나하나 다 나타났습니다. 아니, 옷차림에서부터 다 나타났어요. 항상 옷은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함을 유지하면서 늘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엇보다 늘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이 사람이랑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 직원분이 물건을 잘못 계산해서 10,000원 이상 차이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경우에 다시 가서 계산을 하고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런 경우에 꼭 다시 가서 차액을 다 결제하고 나오곤 했어요. 그리고 잔돈을 몇백 원을 더 받더라도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요. 그만큼 정직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애 시절 남편의 친구들도 만나 몇 번 같이 놀았었는데 남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얜 진짜 학창 시절 때부터 재미없는 놈이었어요. 맨날 공부만 하고 겨우 점심시간에나 공차지. 나머지 시간엔 공부만 하느라 우리랑은 놀아주지도 않았던 놈이에요. 남자들 한 번쯤은 사고 좀 쳐야 그나마 좀 재미있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얜 진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다니까요. 고등학교 땐 전교 회장까지 했잖아요. 맞아. 그래도 난 내 여동생 있으면 무조건 얘한테 시집 보냈을 거야. 진짜 내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얘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호평을 받는 사람이니 더더욱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제 남편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어딜 가나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사고 한 번 안 치는 범생이 스타일. 그런데다 성격 좋고 공부까지 잘하니 주변에서는 인기 만점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의 성품은 성인 때까지 쭉 이어져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하니 저는 바로 결혼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혼을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남편의 이 차분하고 모범생 같은 면모가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만 그게 다 시부모님을 닮은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누가 봐도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안아주시던 거 있죠? 아이고, 어서 와요. 잘 왔어요.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보는 날이 다 오네. 어느 집안 자제분이신지 너무 예쁘다. 우리 아가.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앞서갔네.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 될 거니까
내가 우리 아가라고 불러도 되지요? 네, 물론이죠, 어머님. 이렇게 절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도 편하게 하세요. 그래, 그래. 아유, 차만이 너무 예쁘네. 얼른 들어와 앉아. 음식을 고기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갈비찜 해놨는데 입에 잘 맞을까 모르겠네. 저 갈비찜 좋아해요. 잘 먹겠습니다. 시어머님은 처음 저를 보자마자 아가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눈에서부터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정도로 인자하게 절 바라봐 주셨죠. 근데 제가 시아버지께 감동받은 건 그보다 더 큰 이유였답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식을 며칠 남기지 않은 때 시댁에서 주말에 모여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TV까지 끄고는 저희 부부를 진지하게 바라보시는데 그때 시아버지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안방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을 건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가, 결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음이 좀 어떠냐? 보통 결혼 전엔 괜히 마음이 설레기보단 뒤숭숭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 우리 다 거쳐온 거라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 말해봐. 아, 아니에요, 아버님. 전 오히려 설레고 떨려요.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 오는데 어떻게 뒤숭숭하고 두렵겠어요. 전 오히려 기대되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아, 그러냐? 역시 우리 아가답다. 어쩜 이렇게 예쁠고. 자, 이건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다. 내가 요즘 주민센터에서 공부시켜주는 게 있어서 그걸 하고 있거든. 요즘은 기타도 배우고 도자기 도예도 배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예 선생님이 꼭 하나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하셔서 내가 우리 며느리 위해서 만들어 봤어. 이거 모양은 좀 삐뚤하지만 꽃반지다. 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이 꽃반지라도 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참 고맙고 나도 네 시애비가 아니라 진짜 친정아빠처럼 든든한 부모가 되어줄게. 그 의미로 주는 꽃반지다. 앞으로 내 자식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잘 받아줘. 시아버지는 정말 정이 많으시고 속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거기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스윗한 시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참 다정하셨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직접 만든 꽃반지까지 전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꽃반지는 정말로 울퉁불퉁하니 모양이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였기에 저는 감동스럽게 그 반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우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괜히 농담을 하시던 거 있죠? 아니 여보, 당신은 귀한 며느리를 울리면 어떡해. 그리고 그 꽃반지는 난 안 주고 말이야. 마누라보다 며느리가 더 좋은가 보네. 아유, 아가 어쩌니 이 시엠이 너무 서럽다. 내가 울어야겠네.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풀어주시느라 농담을 하셨고 그 덕에 우리 넷은 다 빵 터지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만큼 좋은 분들이셨기에 저는 결혼 생활도 힘든 거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보태준 돈이랑 저희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다 합해서 전세를 하나 얻어서 들어갔답니다.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첫 집이라 애착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저는 제 명의로 된 학원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비록 대형 학원에는 축에도 못 끼는 작은 학원이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학원 강사로 일을 하다 한 푼 두 푼 모아 차릴 수 있게 된 거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시댁 부모님 또한 얼마나 많이 축하해 줬는지 모르고요. 근데 이 잔치에 초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은 신우이였답니다. 그때 제가 인테리어도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온 가족을 학원으로 다 초대해 구경시켜드리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신우이도 참석을 했는데 학원을 한참 구경하더니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언닌 좋겠어요. 이런 거 자랑도 하고 꼭 이렇게 다들 불러서 유난을 떨어야 되나? 아, 난 요즘 부동산도 잘 안 돼서 싱숭생숭해 죽겠구만. 누구 염장치를 일 있는 것도 아니고. 언니, 이럴 때 눈치 좀 챙겨야겠어요. 너무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든든한 시아버지가 나서 주셨답니다. 야, 부동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축하해 줄 일은 축하해 줘야지. 너 말본새가 그게 뭐야? 그리고 너 새언니한테 말 그런 식으로 하는 버르장머린 어디서 배웠어? 네가 성실하게 부동산 운영해서 봐라. 지금처럼 어렵나? 맨날 부동산 문은 걸어 잠궈 놓고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는데 잘 될 턱이 있어? 정신 차려.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너 그렇게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헛소리나 하고 있을 거면 썩 가버려.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시아버지가 호되게 혼을 내니 시누이는 심해부만 얼른 데리고서 거기에서 삐져서는 말도 없이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 제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 두 분 다 괜찮다면서 다독여 주셨죠.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있었네요. 안 그랬다면 저는 화도 나고 어이없어서 그날 기분을 다 망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신우이의 만행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평소에 진짜 철없는 짓도 많이 하고 개념 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부모님을 괴롭히는 일들이었어요. 아빠, 이 집 집값이 좀 나가죠? 내가 보니까 여기 요즘 시세 좀 올랐던데 이 집 팔아서 우리 좀 빌려줘요. 요즘 우리 부동산이 잘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이번에 우리 부동산에 진짜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좀 사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 집 팔면 딱 우리 부족한 금액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집 좀 팔아서 우리 좀 빌려줘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이 황당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인간을 보면서 저희 시부모님은 경악스러운 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남편이 화가 엄청나게 크게 났죠. 그래서 황당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시부모님을 대신해 남편이 나섰어요. 야, 이 개념 없는 인간아. 네가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서 부모 집을 팔아서 너한테 투자라란 뻘소리를 해? 네가 인간이냐? 어? 사람 새끼야? 니네가 알아서 대출을 받아서 사든 니네 집을 팔아 사든 알아서 할 것이지. 어디서 그딴 소리 짓거리고 있어? 어?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아, 오빠가 뭘 한다고 나서.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나서서 승질이야? 넌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면서 왜 부모님한테 희생을 강요하냐? 자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효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속만 썩였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당장 나가, 꺼져. 엄마 아빠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신우이 부부는 또 한 번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그 이후에 너무 황당해서 말은 못했지만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우이가 얼마나 웃긴 인간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건 신우이 남편 명의로 건물이 두 채나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따박따박 사람들에게 전세를 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시부모님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신우이는 임차인한테 받은 전세 자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아마 내 남편이 없었더라면 속 좋은 시부모님들은 신우이한테 전 재산을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누이 특기가 쇼를 하는 거였거든요.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은행 대출금 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도와줘. 엄마, 딱 3개월만 쓸게. 1억만 빌려줘. 엄마, 우리 부동산에 투자 좀 해줘. 내가 그거 2배로 불려줄게. 등등 이런 식으로 항상 시부모님께 접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무시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이 지난 것 같네요. 5년이란 시간 동안 그래도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는지 시부모님한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고 더 이상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인지라 온 가족이 가족 여행도 가고 명절에도 웃음꽃을 피면서 잘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것 또한 쇼인 게 밝혀지면서 온 가족이 시누이한테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오빠, 혹시 집 살 생각 없어? 뭐? 갑자기 찾아와선 집 살 생각이 없냐니. 뭐 좋은 집이라도 나왔어?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집 이야기를 하니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마침 그때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날 때라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남편이 시누이에게 집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아, 그게 우리 집 있잖아. 우리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 오빠도 알지? 여기 아파트값 현재 시세가 7억 정도 하는 거. 근데 오빠니까 내가 할인해서 6억에 넘겨줄게. 오빠도 알지만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부터 우리 건물 사고 인생 핀 거 알지? 아마 오빠 부부도 우리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좀 고민해 볼게. 우리는 신우이의 말에 기회다 싶었어요. 목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으로 우리 명의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시누이 집을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더 이상 전세로 살면서 떠밀려 가듯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었어요. 시누이는 우리한테 아파트 시세가 7억인데 특별히 오빠 부부니까 6억에 판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시세가 6억이 맞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우리한테 거짓말 치는 걸 보고 역시나 했지만 시누이 집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교통편이 좋은지라 더 이상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울 게 뻔하고 제 입만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 무시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집을 샀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단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 집을 구매해서 잘 지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시누이 부부 건물에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울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려댔어요. 나와. 여기 주인 당장 나오라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 도둑놈들아. 그 사람은 거의 울부짖으며 말을 했고 그때가 저녁 8시가 넘었을 때라 애들이랑 밥 먹고 쉬고 있다가 깜짝 놀라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아주머니가 서 계셨고 온 얼굴에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여기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당신, 당신 애들도 다 한패지? 어? 그 전집 주인이랑 다 한패잖아. 내 돈 내놔. 내 돈 다 어디로 갔어, 이 나쁜 놈들아.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이 인간들이 사기쳐 놓고 내 돈 들고 튀었어.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나한테 어떤 돈인데?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거기에서 악을 지르는 아주머니를 마냥 밖에 세울 수만은 없었기에 아예 집 안으로 모시고서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들었어요.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내 외동아들 그 몇 푼 안 되는 야채 팔아가면서 지금껏 키워왔다고요. 남편도 없이 외동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악자까지 돈 벌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다가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근데도 없는 형편인지라 용돈 한번 넉넉하게 주지 못했어. 그런 애가 이젠 다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내가 집은 해주고 싶어서 좋은 아파트 못 해주더라도 깨끗한 전세 빌라라도 꼭 해주고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내 아들놈한테 계약이 파기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내 돈을 가지고 튀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 이 빌라가 깡통 빌라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거 내 전 재산이었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아들은 집도 하나 못 구하는 무능력한 집안의 자식 돼버려서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어. 어쩔 거야 이제. 당장 물어내. 내 돈 당장 물어내. 아주머니는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흥분을 했고 결국에는 또 격하게 화를 내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가 다 지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건물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아내고자 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머니를 설득해 우선은 내보냈지만 며칠이 안 되어 또다시 우리는 불청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피해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이때는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남편이나 저나 상황을 파악하고 다니느라 애들 봐줄 분들이 필요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고 계실 때였어요. 여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보세요. 제발 좀 나와보세요. 여보세요. 저희는 이번에도 외부인의 다급한 소리 듣고는 4명의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직감은 그대로 이어져 또 저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남편이 얼른 나가 문을 열어드리니 이번엔 어떤 노인분이 혼자 찾아왔는데 손에는 5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아기가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얼른 놀라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고 그때부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접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할아버지의 사연은 이러했어요. 얼마 전 우리 딸 부부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 부부를 잃고 나한테 남은 가족은 유일하게 이 손주 하나인데 누구 하나 거들어 키울 사람이 없어 내가 키우게 됐어요. 근데 우리 딸 부부 앞으로 나온 보험금밖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걸로 이 집을 구한 건데 그게 근데 사기랍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돈 줘야 합니다.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이 손주랑 길거리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그 집주인들 어디로 갔는지 댁들은 알지 않소.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원래 집주인이 당신들 사위라고 하던데 자식들이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거 아니요. 제발 좀 찾아줘요. 나 그 돈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돈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말씀을 하시다가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허탄했는지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손주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오니까 같이 따라울면서 할아버지더러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까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울지 마. 할아버지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안 된댔어. 울면 이놈 아저씨가 데리고 간다고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의 딱한 사연에 저희 부부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시누이 부부에 대한 분노가 일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비슷한 연배셨기에 더 공감이 가는지 두 분 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죠. 저희는 당장이라도 시누이 부부를 잡아서 쳐넣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있는 대로 사기를 다 쳐놓고 잠적해버린 시누이 부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연락도 받지 않았기에 더더욱 우리 가족들하고는 연락이 닿을 리가 없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제발 끝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또 있었어요.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난데없는 소란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날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함께 집 안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그 소란스러운 소리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라고. 이번에도 밖에서 소란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네 명은 다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가보니 역시나 이번에도 신우이에게 사기당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여대생이었는데 한 손에는 끔찍한 걸 들고는 그걸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겁니다. 농사 지을 때 해충 잡는 그 약 말이에요. 이 여대생이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당장 먹고는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도 그것도 다 치사량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큰일 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자체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남편이 나섰어요. 이봐요, 학생. 왜 이래? 진정해. 진정하라고. 아저씨가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 이래요? 나 여기에서 사기당했어요. 그 남자 빨리 나오라고 해요. 그 집주인 아저씨랑 그 계약서 내민 부동산 여자 나오라고 하라고요. 나 그 인간들 보러 왔어요. 나 죽으면 다 그 인간들 탓이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빨리요. 아가씨, 일단 진정하고 들어가서 얘기해요. 어? 이거 무서운 거 빨리 내려놓고 젊고 예쁜 사람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어떡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이거 아니어도 우리 부모님 가슴에 나 벌써 대못 박았어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책임져요, 책임져.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인데, 책임지라고. 그 여대생은 제 설득에 그제서야 서럽게 울며 주저앉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저희는 그 여대생을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한참을 진정한 여대생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 꼭 찾아야 돼요. 그 돈 진짜로 줘야 한다고요. 우리 아빠가 시골에서 혼자서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요. 우리 엄만 장애도 있어요. 아빠 혼자서 엄마 돌보면서 나랑 내 남동생 둘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젠 내가 서울 가서 공부한다니까 아빠가 위험하고 불편하게 기숙사 생활하지 말고 좋은 빌라에서 지내면서 편하게 공부하라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이 집 마련해 준 거였어요. 우리 아빠 지금도 그 대출 이자 갚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날려먹었다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돈 꼭 돌려주세요. 제발 그 돈 돌려주세요. 울면서 사정하는 여대생을 보면서 우리 넷은 또 가슴이 아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대생의 사연을 들으며 시어머니는 그 학생의 손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아버지는 한참 무언가를 깊게 생각하는 눈치셨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시나 봤는데 이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말았어요. 아가씨, 울지 마요. 그 돈 내가 일부라도 돌려줄게요. 뭐 어쨌든 우리도 딸자식한테 속았지만 우리도 딸자식 잘못 가르친 죄가 있으니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전부는 못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 제가 공평하게 일부라도 드릴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아버지의 말에 우리 셋과 여대생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며 무서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늘만 바라본 채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답답할 따름이었죠. 아버지, 그 돈이 다 얼만데요?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갚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지금 있는 집 다 팔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 보태서 만들면 얼추 될 게다. 어떡하겠니? 저 사람들이 다 무슨 죄가 있어. 날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인 게지. 그러니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 그러니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아버진 그렇게 시누이 부부의 잘못을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에 원래 사시던 집을 팔아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일부에게 돈을 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 사람 말고도 피해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게 문제였죠. 무려 15가구나 됐습니다.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피면서 한숨만 풀풀 쉬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건 온 가족이 마찬가지였고요. 시부모님은 결국 월세살이를 보내셔야 했어요. 월세살이를 하면서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큰 시어머니께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안정을 요한다는 소견서가 나와 큰 병이 아니라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시부모님을 따로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구 만류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죠. 다행히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썩어빠진 시누이 부부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지명수배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시누이 부부는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되었고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시누이 부부가 잡히자마자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화가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수백 번 조아려도 부족한 인간들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거든요. 시아버지는 시누이 부부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는 본인 딸내미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너 이놈아, 너 돈 다 어쨌어? 다 어쨌냐고? 몰라요. 이미 다 썼지 뭘 어디가. 당연한 걸 묻고 있어. 뭐야? 네가 인간이야? 어? 네가 인간이냐고. 이걸 내가 딸이라고 키웠어. 우리는 시누이 부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는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게끔 수사기관에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시누이는 7년, 심해부는 8년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죠. 시부모님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영원히 사회에 못 나오게 격리시키는 게 낫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로 시누이가 감방에 들어가니 시부모님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공기 좋은 곳에서 펜션을 잡아 기분도 풀어드리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시아버지께 트로트 가수 콘서트도 예매해드리며 두 분 콘서트도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이겨내려고 조금씩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7년 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네, 바로 시누이가 출소를 하게 된 거였죠. 평생 보고 싶지 않았는데 시누이는 출소하자마자 우리 부부를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이유를 알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황당해서 헛웃음이 다 나실 거예요. 언니 오빠, 내가 여기 알아보니까 집값 많이 올랐대요. 5억 올랐던데 이 집 원래 나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했던 거 알죠? 그러니까 딱 3억만 줘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말을 했는데 옆을 보니 남편은 거의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냐? 어? 야,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콩밥을 7년이나 처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머리에 똥만 채워서 나왔니? 야, 나가. 나가서 다신 찾아오지 마. 남편은 힘까지 써가며 신우이를 내쫓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간 신우이는 다행히 다시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뻔뻔한 작자는 포기는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몇 주 뒤에 다시 찾아오더니 이번엔 뭘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이번에도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언니, 돈 못 주겠으면 빌려라도 줘. 나 딱 3천만 원만 빌려줘. 나 지금 돈 필요해. 간방 들어가기 전에 빈털터리로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돈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다시 갚을 테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는 신우이를 이번에도 남편이 매몰차게 내쫓아 버리려고 했어요. 야, 너 내가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너 다시 감방 들어가고 싶냐? 어? 인생 진짜 망하게 해줘? 왜 자꾸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데? 아, 진짜. 오빠,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나 지금 있는 남편이랑 헤어질 거야. 그 인간도 미래가 없고 나도 미래가 없는데 둘이 살아서 뭘 하겠어? 지금 만나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내가 좀 번듯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동생 인생 좀 구제해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번듯한 모습만 보인다고 그 남자가 널 데리고 살아줄 것 같아?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속이 썩었는데. 아, 진짜. 오빠, 지금 밖에 그 사람도 같이 와 있어.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나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제발 오빠. 어? 나 저 사람 정말로 사랑해. 급기야 신우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똑같이 느낀 것 같더군요. 바로 눈물을 흘리는 신우이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야, 너 그 정신으로 남자 만날 거면 당장 가서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나 해. 너 때문에 부모님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3억 넘게 네가 사기친 돈 메꾸느라 죽을 똥을 싸셨다고. 알아? 너 그 돈부터 갚을 생각해. 돈지랄해서 남자 새로 만나 인생 구제할 생각하지 말고. 아, 나 엄마 아빠한텐 절대로 못 가. 못 가겠어.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나 못 가겠어. 진짜 엄마 얼굴 미안해서 못 보겠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아직 더 정신을 덜 차린 거야. 가. 나가. 나도 더 너 볼 일 없으니까 꺼지라고. 남편이 또다시 신우이를 내쫓으려고 하자 신우이는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을 했지만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남자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듯 했어요. 신우이가 좀 예쁘장하긴 했었는데 그 남자도 신우이를 정말 좋아했는지 신우이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둘이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신우이는 아주 화사하게 꾸미고 얼굴도 많이 좋아 보였고 어떤 사진에는 좋은 고급차 운전대를 잡고서 웃으면서 둘이서 찍은 사진도 나와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둘이 휴양지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진짜 웃긴 게 남편한테 그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남편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아유, 이게 뭐야? 아유, 보여주지 마. 더럽다, 더러워. 아유, 제발 귀신이 좀 잡아갔으면 좋겠네. 남편은 이렇게 기겁을 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었답니다. 그게 1년의 과정이었어요.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충격 인물이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네, 맞습니다. 심해부였어요. 벼랑간 초인종 소리가 들리기에 남편이 나가봤는데 그 문 밖에는 불청객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진짜.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주 이것들이 차례대로 꼴값들을 떠네. 형님, 서연이가 연락이 안 됩니다. 서연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저 서연이 보고 싶어서 8년을 애간장을 태웠어요. 저 진짜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서연이 찾았는데 얘가 연락이 안 돼요. 제발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형님, 제발요. 야, 여기 네 마누라 없으니까 당장 가. 그리고 나도 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야. 번지수 한참 잘못 찾아온 것 같으니까 가라. 가서 다신 찾아오지 마. 형님, 정말 제가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혼자 많이 씁쓸하겠어요, 형님. 저 진짜 이제 서연이 데리고 새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와, 진짜 차례대로 사람 미치게 하네. 내가 서연이 걔한테도 똑같이 말했지만 자네가 찾아올 곳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 뒤처리해준 당신 장인 장모야. 그 두 분한테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 얼굴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못 보고 난 만만하다 이거지? 너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네들은 진짜 기본도 안 되는 인간들이네. 그래, 야, 네가 그렇게 정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마지막 선물 줄게. 남편은 심해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심해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라고 했고 그건 다름 아닌 신우이의 SNS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바로 찾아서 심해부에게 보여주었고 심해부는 그걸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거 보면 자네 상당히 충격받을 텐데 내가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니네 둘이는 만나봤자 또 사기칠 궁리밖에 안 하게 뻔해서야. 그러니까 제발 이젠 인간답게 살아. 제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짓거리 그만하고 살라고.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제발 떨어져서 각자 인생 살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그리고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이거 보고서 둘이 죽이든 살리든 너네 둘이 알아서 살아. 알았어? 다신 찾아오지 말고. 심해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생각하며 바로 그 사진을 들여다봤고 이내 충격을 크게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서연이가 맞아요? 이거 지금 서연이에요? 이 옆에 있는 남자 누군데요? 지금 얘 이러고 다니고 있어. 너 지금 열받지? 무너지지? 가슴 아프지? 답답하지? 아주 미쳐버릴 것 같지? 그러니까 갈라서 헤어지라고. 더 우스운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심해부는 거의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인사도 안 하고 바로 가버리더군요. 역시나 정말 둘 다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남편은 이 둘이 만나면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서 일부러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로 반성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마지막 선물을 준 거였어요. 그렇게 심해부가 나간 뒤로 또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심해부는 그날 그렇게 그 길로 나가서는 매일같이 신우의 SNS 사진들을 보면서 신우이가 있는 위치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하게도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통해 신우이가 만나는 남자와 같이 있는 걸 실제로 목격했고 그 자리에서 달려가 그 남자를 개패듯 패버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컨테이너 만드는 사업을 하는 대표였는데 심해부로 인해 그 사람이 심한 중상까지 입게 되어서 심해부는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또 바로 경찰에게 붙잡혀 폭력범이 되어 콩밥을 먹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이 역시 똑같이 메타작을 심해부에게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렇게 둘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놨으니 심해부는 두 번째 콩밥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심해부만 어디 당했겠습니까? 그 뒤로 신우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신우이는 그 컨테이너 사업 대표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속이고 만난 거였는데 만나는 동안에
온갖 선물 공세를 다 받았나 보더군요. 그 남자가 워낙에 돈이 많아서 차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사줬더군요. 그것까지 싹 다 뺏어간 데다 구속까지 해서 신우이는 또다시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이미 여자의 바람으로 이혼의 아픔을 한 번 겪고 다시 사업을 하다가 신우이를 만났던 거였거든요. 1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으니 그러니 배신의 아픔이 2배나 더 컸던 거겠죠. 만나면서 신우이는 엄청 그 남자에게 잘한 듯 했어요. 무엇보다 착한 척, 연약한 척, 불쌍한 척, 또 현명한 척, 그리고 여자인 척까지 진짜 많은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마음도 돈도 저버린 남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길로 바로 탈탈 털려버린 신우이는 그대로 나락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남자하고는 민사로 소송 중에 있어요. 그게 불과 2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같이 지내던 심해부하고도 이혼 소송까지 되고 그 남자하고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거라 정신적 피해 보상에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줄 판이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되니까 이번엔 또 우리한테 돈 얘기를 하러 왔더라고요. 나 진짜 또 감옥 들어가게 생겼어, 오빠. 나 정말 교도소 들어가기 싫어. 교도소 정말 무서운 데야. 나 더 이상 콩밥 먹기 싫다고. 오빠, 제발 나 한 번만 좀 도와줘. 합의 좀 해줘. 제발. 울며 불며 이야기하는 신우이 앞에서 남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가 일부러 너의 무너진 모습 보려고 이 짓 한 건데 내가 미쳤다고 널 도와줘? 내가 왜 네 남편한테 선물을 줬는데? 고통스럽지? 아프지? 네가 상처 준 사람들도 똑같이 네가 느낀 좌절감 그대로 느꼈어.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정말 못된 년인지 좀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느끼면서 평생 반성하고 살아. 알았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 너도 그대로 느끼면서 평생 그렇게 살라고. 너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 이 순간부터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리고 난 오히려 네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 보니까 기분이 다 시원하다,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피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너 절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 보니까 아주 속 시원해 죽겠어.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 어디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남자 꼬셔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고 다녀? 넌 인간도 아니야. 앞으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교도소야, 교도소. 평생 그렇게 살아. 알았어? 그리고 이 순간 지금부터 넌 내 동생 아니야. 당장 꺼져. 신우이는 그렇게 또 쫓겨나 버렸고 그 이후에는 진짜 인생이 다 탈탈 털린 듯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는 신우이를 외면하고 있기에 아마 신우이는 지금 배고픔에 눈물을 흘리고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후 철저하게 자기가 혼자라는 걸 느끼면서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은 신우이 부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이젠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망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다면서 더 이상 도와주지도 말고 모른 척하며 지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느낄 거라면서 말이죠. 현재 우리는 애들도 잘 키우고 있고 제 학원도 잘 운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승진을 계속하면서 요즘엔 월급도 많이 받아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분이서 노후를 잘 보내시라고 전셋집을 구해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소문난 인고 부부셨거든요. 커가는 우리 애들 때문에 은근히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2분이서 사시기 좋은 집을 구해드려서 더 이상 우리 시부모님께서 자식 때문에 아프지 않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나락 인생으로 떨어진 신우이 부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젠가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법이거든요. 우리 부부는 이 이치를 알고 있기에, 그리고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기에 더 이 교훈을 뼈에 새기며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정직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항상 옳은 방향으로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항상 해피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